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서 선생님이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해 주셨는데, 자, 이게 다시 한번 그 화면 소개만 하면은, 제 학력이 이제 이렇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서 컴퓨터학 석사, 박사를 했다. 여기 이제 학력이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이제, 1950년대에 남성 중학 3년, 남성 고등학교 3년, 6년간 내가 익산에서 자랐고, 그래서 익산에 있는 남성 중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익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고향과 같은 느낌을 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아까 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세대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81년부터는 고려대학교로 옮겨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처장, 학장 뭐 이런 걸 이제 하다가 부총장까지 이제 역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 설명까지 하다가 관뒀는데, 여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이 양반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고,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그때 내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양반을 도와주었었고, 그 교수님, 다음에, 교수님, 이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그러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규제계 공동위원장을 다 하면서 또 이 양반을 내가 도와줬고, 그래서 정부는 저는 이제 전자정부하고 그다음에 정부 혁신, 규제 개혁 이쪽을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훈장을 많이 탔습니다.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국가정보화에 대한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탔고, 2002년에는 전자정부를 구축한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 때 1등급인 청조 근저훈장을 탔고, 프랑스 정부가 또 저를 이쁘게 봤어요. 2008년엔 프랑스의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탔습니다. 이건 보통 저는 이제 영화 배우나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뭐 저한테도 문화예술의 공로가 많다고 그래서 훈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에는 국가정보화 명예의 전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자정부 쪽으로 제가 헌정이 됐고, 2017년에도 전자정부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꽤 많은 상을 탄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요 그림은 이제 전자정부 50년 기념 행사 때, 그때 이제 그 사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은 이제 부모님들 물어볼 거예요. 오늘 강의 누가 하고 왔어요? 이거 물어볼 텐데,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하세요.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아버지인 안문석 교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 말에 동의를 하시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문석 교수의 강의를 여러분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제 자랑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자랑을 해야 되는 게, 그 강사가 누군가를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나치게 좀 많이 나를 소개를 좀 했습니다. 어, 오늘 강의의 목적은 나의 80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의 30년을 한번 미리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야 될 것이, 앞으로의 30년은 나의 시계로, 80전 나의 시계로 보면 60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1년은 과거의 2년 또는 3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는 1년을 허송세월하면 큰일 나요. 진짜 긴장해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세상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았던 80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 그건 이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지난 반세기 동안, 이제 80년 중에서 한 60년, 50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녔던, 중고등학교 다녔던 시절에 그, 저기, 가정환경조사서를 보면은 직업란을 보면은 90% 이상이 전부 다 농업이었어요, 직업이.
그게 농경 사회죠. 그것이 이제 제조업 사회를 거쳐서 제조업 혁명을 해서 정보화 사회까지도 경험을 했고 지금은 이제 지능 정보화 사회라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사회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면은 어,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 제조업 사회, 정보화 사회, 지능 정보화 사회를 다 경험하고 있는 축약적으로 발전한 축약 발전의 현장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도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1950년대는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인데, 이때는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저는 전쟁의 비참함을 몸소 느꼈던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전쟁이 났어, 6.25 전쟁이 났으니까 그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체험을 했죠. 요즘 그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 모습, 가자 지구의 피난민 모습을 보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정말 힘들게 살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태반이었고 그런 비참함을 목격을 했고 그러면서 꿈이 있었죠. 이런 빈곤과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탈피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 세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워크홀릭이죠.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풍요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되는데 그때는 뭐 하여튼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기에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은 앞으로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정보화 사회가 온다는 걸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혁명 시대는 우리가 늦장을 피워서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참함을 겪었지만은 정보화 사회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주 우등 국가가 됐고 그래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 전자정부도 만들고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 얘기하는 우리나라와 나의 이제 그 생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중간 결론인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10대 경제 대국이 됐을까? 그것은 대한민국은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꿨고 희망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정말로 되돌아보면 힘들었지만은 보람 있고 즐겁고 자신감 넘치는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사진들은 이제 그 우리가 전자정부를 만들 때 그 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30년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미리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팩트는 앞으로 30년도 첨단 과학기술이 이것이 푸시하는 아마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첨단 과학기술이 등장을 해서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농경 사회에서 제조업 사회로 갔을 때 그 세상을 바꿔놓도록 하는 첨단 기술이 뭐였냐면은 전기기관하고 전기였어요. 그다음에 제조업 사회, 제조혁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것을 바꿔놓을 때 그것을 이끌어갔던 첨단 과학기술이 뭐였냐면 그 컴퓨터였거든요. 자, 이제 제4차 산업, 지능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과학기술이 뭘까 그러면 정답을 아시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의 변화 속도는 이게 첨단 과학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변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첨단 기술을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그다음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3D 프린팅,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이제 이끌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AI에 관한 거,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3D 프린팅, 블록체인 이런 것들은 공부를 시간 있는 대로 하시면 상식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상식에 해당되는 기술이지만 바로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를 추동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첨단 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람 사회 관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산체제, 새로운 정부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제조업 사회에서는 생활 공간이 도시였죠. 그죠? 도시에 사람들 모여 사니까. 근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활 공간이 뭘로 바뀌냐면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 스페이스가 사이버 공간이 생활 공간이 돼요. 사이버 스페이스,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게 생활 공간입니다. 생활 공간. 또 정보화 사회에서는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는데 그게 뭡니까? 네티즌이 등장했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 체제, 전자 상거래, 새로운 정부, 전자 정부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생활 공간과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활 공간이 이제 출현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만들어졌던 사이버 공간에다가 플러스 물리적 공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는 물리적 공간 서로 융합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상 공간이고 어디까지가 물리적 공간인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은 앞으로 30년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생활 공간입니다. 자, 새로운 인류가 또 출현합니다. 지능기계 인간이라고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 지능기계 인간이 뭐 로봇이라고 그냥 지능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기계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30년 살 그 무렵쯤 되면 하나의 종족으로서 인류하고 협업을 하는 또 하나의 종족으로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세상에서부터 사람과 지능기계 사이의 관계까지도 정의를 해주고 협동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생산 체제도 바뀝니다. 제조업 혁명과 정보 사회에 있어서는 물건을 만드는 곳과 물건을 소비하는 곳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공장이 있고 소비지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3D 프린팅이라고는 그런 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자기 집에서 맞는 공작 기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자기 필요한 물건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지하고 생산지가 융합이 돼서 소비자와 생산자 구분이 힘드는 프로슈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장형 생산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이 대단히 강의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흑판에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애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를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장형 교육체제거든요. 근데 그 공장형 교육체제가 바뀔 겁니다. 맞춤형 교육체제로 바뀔 것이고 어쩌면 내 생각에 디지털 서당이라는 것이 아마 등장할지 몰라요. 난 시간 있으면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를 해줄 텐데 서당이 다시 등장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인가는 정답을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실험실 안에서 존재가 돼요. 실험실 안에서 여러분들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제가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다닐 때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변화의 속도가 별로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좋은 대학의 좋은 과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던 지식이 10년 내지 15년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사회에 나가서 가치를 가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배운 거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대학에서 배웠던 지식의 절반이 낡아버려요. 특히 이공계 쪽은. 자,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 옛날에 정보와 지식의 수명이 10년, 20년 했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전개되리라고 생각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정보와 지식의 수명이 1년 내지 2년으로 완전히 바뀐 세상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실험실 안의 존재가 됩니다. 자, 이런 세상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뭐든지 해봐야 돼요.
옛날에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사람들이 뭘 안 된다 그러면 해봤어 하고 꼭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또 꼭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용기를 갖고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바보라고 그러죠.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스마트해지려면은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되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지난 우리 정보화사에서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그 승자가 됐고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 이윤을 많이 냈고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국가가 선두주자가 됐는데 앞으로는 AI를 잘하는 사람, AI를 잘 활용하는 조직,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가 그게 승자가 위너가 돼요. 거기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 조직, 국가는 루저, 패자가 되죠. 근데 문제는 승자가 안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이윤을 승자가 독식하는 승자 독식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승자가 돼야죠. 위너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준비해야 할 것은 딱 하나 등장합니다. AI를 이해하고 AI를 잘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건 머스트예요. 정보화 사회 시대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제가 고려대학교 부총장 할 때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면 컴퓨터를 모든 학과의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인문, 사회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원에 석사나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면 영어 말고 제2 외국어를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합격해야 됐는데 제가 부총장 때 또그 처장 때 바꿨습니다. 그 컴퓨터 언어, 포츄라이나 코블과 같은 컴퓨터 언어를 선택해서 합격을 해도 프랑스나 독일어, 스페인어를 선택한 것과 똑같이 합격하면 제2 외국어를 합격한 걸로 쳐주도록 했어요.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1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인공지능이 원리도 알고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바꿔야 되고 생활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살 국제 관계에는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중국하고 세계 경제 3위인 일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한반도는. 그래서 그런데 인구는 남한은 5천만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13억 인구고 일본도 1억 몇천만인가 그렇죠. 아, 이거 참 큰일이죠.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되죠. 근데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 그 전자정부가 그 북구 3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전자정부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핀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핀란드의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500만밖에 안 되는데 전자정부는 항상 1등, 2등을 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핀란드는 인구도 500만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전자정부까지 하느냐. 그냥 손으로 다 해도 될 텐데. 근데 그 공무원이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은 EU 멤버 간출이라고 그래요. EU에 가입을 했는데 자기 주변을 보면 프랑스, 독일,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경제적으로 흡수통합이 될 겁니다. 전자정부는 바로 국민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걸 방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를 통해서 국민의 생산성이 10배 커지면 지금 핀란드 인구가 500만인데 5천만이 되는 겁니다. 100배 커지면 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대국이 자기 나라를 넘보지 못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정부 특별회 위원장 시절인데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가지고 아주 그 초강대국 사회에 끼어서 살려면 우리 전자정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전자정부를 해서 국민의 생산성을 10배만 높이면 실질적으로 남한의 인구가 5억이 되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30년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산성, 전 국민의 생산성을 10배만 높이면 5억의 인구가 되죠. 또 100배 높이면은 뭐 50억이 되고, 그 딴 나라들 꼼짝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국제관계가 불확실이지만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국제관계도 복잡해지고 요즘은 또, 어, 관세 전쟁까지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참 힘들 세상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최강의 선두주자가 되는 꿈을 꾸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진실되게 믿으면 그건 반드시 실현이 돼요. 그게 제가 80평생 살아왔을 때 지은 어,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그래야 돼요. 전 국민이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자, 관세를 15%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지능 로봇을 잘 활용을 해서 생산 원가를 15%를 다운시키면 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로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세 15% 부과한 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지능기계, 로봇과 그다음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돼요. 그, 그 관세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하여튼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도 전부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인공지능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굉장히 본질적인 것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그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데 꼭 인공지능이 그렇게 훌륭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꼭 나쁜 데 활용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신뢰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면 돼요. 정직한 국가 그리고 신뢰관계가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든든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전라도 경상도 가르고 남자 여자 가르고 1등 2등 가르고 편가르기를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깨지고 협동이 안 일어납니다. 편가르기를 안 해야 돼요. 편가르기를 안 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다 세 번째 있는 건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저희 여러분들의 선배인 우리들의 정말 참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것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나라가 잘못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협동이 안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 세상은 바뀌게 돼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저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근데 경제학에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남의 탓이더라고요. 보니까 제도가 잘못됐고 그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그 갈등도 뭐가 잘못돼 있고 전부 남의 탓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3, 4학년이 되니까 내가 남의 탓에 말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탓을 하니까. 그런데 뭐 하나 건설적인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나한테 고려대학교 다니는 그 룸메이트가 책을 하나 주는데 그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그 흥사단 입단 문답이라는 책을 주는데 그 문답집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문답집이 도산 선생이
들어오는 입단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나라는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 다 열이면 열, 20명에 20명이 전부 다 이 나라가 망한 것은 오적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적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도산 선생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질문을 해가서 어,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왜 우리나라 일본과의 싸움에서 왜 집니까? 우리는 군함과 대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군함과 대포가 없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 물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물건을 못 팝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입담문담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건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도산 선생과 같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내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되고 또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와 소통을 못해요. 서로 싸워대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시대에도 우리가 물려주는 그 나쁜 데는 대화 소통 못하는 그런 문화를 벗어나야 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에게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배워야 돼. 제가 다큐멘터리 중에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유태인이 아우슈비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논리적이고 예술적인 독일 국민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기는 그것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 독일 국민과 히틀러를 포함해서 독일 국민이 자기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올 것이다. 맞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 쪽에서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있으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좋은 것과 자기 생각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줘서 그 사람도 이 세상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느님의 굉장한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SNS가 보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그래서, 어, 어떤 그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인간은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체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하나의 세포가 되더라고요. 근데 생물학으로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세포를 클론을 하면 세포를 복제하는 게 아니고 세포가 속해 있는 모태를 복제하잖아요. 그죠? 또 나무 가지를 또 꺾어서 땅에다 심으면 나무 가지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복제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전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인간 개체가 인류 전체에 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고통과 인간 한 사람의 고통과 행복이 전 인류의 고통과 행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전달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로니즘 소사이어티. 그래서 클로니즘 소사이어티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 그 공감 능력을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때 이 세상은 평화롭게 될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이 공감 능력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 공감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감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사람과 지능기계 사이에서도 공감 능력이 아마 필요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여기
과학 영화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종합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면서 농경사회에서 제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한국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넓혔던 것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를 벗어나서 세계로 돌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국만 가지고는 시장이 너무 좁습니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장사도 하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야를 세계로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한 대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면 지금 가서 세계 지도를 하나 사가지고 세계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세요. 세계 지도를 보면 북극이 위에 있고 남극이 아래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답답합니다. 북쪽으로 진출을 못하고 섬과 같은 나라가 되는데 거꾸로 세계주를 거꾸로 해서 딱 매달아 놓으면 태평양이 우리 호수가 돼요. 우리 안방이 안방 호수가 되고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태평양을 호수로 지구를 무대로 여러분들 용감하게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용기를 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정답을 모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미래는 여러분 30년 어쩌면 힘든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꿈을 꾸고 용기를 내고 용감하게 파이오니어 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가졌던 슬로건이었어요.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같이 훌륭한 후배를 둔 선배로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강연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어떻게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뭐, 그냥 그 선배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니까 앞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재미있게 좀 했으면 하네. 예, 질문 있으면은 우리 서 선생님 받아서 질문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예,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혹시 제가 정리를 잠깐 해봤어요. 해봤는데 음, 키워드가 그 음, 앞으로 사회는 첨단 기술, 특히 AI 기반으로 되는 첨단 기술이 음, 중심이 되고 굉장히 1년이 막 2년, 3년처럼 빠르게 그런 가치를 지닌다라고 저는 인지를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든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인 것 전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저도 사실 질문이 있긴 하지만 어,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나 궁금한 거 있다. 뭐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뭐 학교 다닐 때 몇 등 하셨어요?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럼 예. 아니면 뭐 그 학교 다닐 질문부터 하지. 몇 등 했냐고 질문을 해보지, 누가. 예. 음.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음. 잘하셨어요? 제가 남성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남성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장 선생님 나를 불러서 갔더니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을 하래. 내가 아마 예. 정직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던가 봐요. 그 학도호국단 운영위원장이 지금을 본다면 전교 학생회장이에요. 예.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전교 학생회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 공부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 근데 반에서 한 5등 정도 했나? 근데 예.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니까 이게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큰일 났더라고 보니까. 음. 그래서 내가 또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이제 방법이 공부라는 것도 요령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1년 선배 중에 서울 법대 들어간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예. 집을 찾아갔어. 그래서 선배님, 여차여차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공부 요령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럼 자기의 막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그 비법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 양반의 비법이 그겁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아라. 공부라는 것은 그냥 네가 고3 때는 1년 동안은 잠자는 거 하고 공부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
두 번째, 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잠 안 자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내가 몇 등 했냐, 그건 신경 쓰지 말아라. 예. 아,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양반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예. 하고, 그래서 그 양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잠도 줄이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잠자, 쪽잠 자고 공부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양반 시킨 대로 했더니 놀라웠게도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박수 한번 반에서 쳐주세요. 5등 하다가 그냥 요령을 터득을 했으니까 오. 그래서 그, 여러분한테 얘기해. 네. 공부는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 요령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선배 중에 롤 모델을 찾아가서 예.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고 저기 저 케이크라도 한 사가지고 가가지고 예. 하면은 어, 음. 가르쳐줘요. 그대로 하면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그,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아니면은 2학년 때까지 학생회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그 예. 학생회장 출신이 서울대학에 들어간 내가 최초의 케이스야. 그게 아, 그 오. 아주 성공 케이스라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질문을 누가 할 텐데 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서울대학에 경제과를 들어갔으니까 좋은 학과 들어가서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 좋은 과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에 정보와 지식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10년, 15년일 때는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에 좋은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세상이 막 바뀐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좋은 선생한테 배웠던 지식도 지가 공부를 열심히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교육과 재교육을 안 하면은 아무 가치 없는 정보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대학, 좋은 과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음.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자기 성적에 맞는 학과에 들어가서 평생 아주 열심히 재교육, 평생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해서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대학에 어려운 과에 들어가려고 막 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것이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그 공부도 하고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부총장까지 하고 한 내가 봤을 때 그 네. 지혜예요. 재미있는 것이 우리 대학 들어갈 때는 화공과가 굉장히 좋은 학과였는데 내가 부총장 할 때 공과대학에 가서 보니까 화공과라는 과가 없어졌더라고. 그래서 왜 없어졌냐 그러더니 어, 학생들이 안 오는데 인기가 없어서. 어, 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한참 동안 컴퓨터 학과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3D 업종이 있다고 그래서 컴퓨터 학과 학생들이 또 안 가더라고. 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예. 자,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이과를 가면 좋아라고 얘기해가지고 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게. 그렇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분야를 선택해서 아주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갑자기 음, 드는 질문이긴 한데, 그럼, 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사실 어떻게 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많이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질문 드립니다. 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본인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생각하면 대개 누구예요? 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이지? 그건 음,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해 보면 나는, 나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좋아. 운동 중에서 난 복싱이 좋아.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음, 거지. 그 하기 싫다는 공부를 억지로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막 과외도 하고 막 법석 쳐가지고 난리부서 치면은 아, 그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도 좀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게 지 좋아하는 걸 하라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과 지능 로봇이 다 일을 다 해요. 앞으로 세상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놀아주는 대가로 소득이 생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노는 것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가슴 속에 생각을 해 보면은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녹화를 또 부모님들이 보시면 또 화를 되게 내겠다. 네. 그렇게. 혹시 질문 있는데 못하고 있다. 뭐 혹시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냥 정답이 있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질문 네. 잘못해서 이게 망신나면 어떡하 아니,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네.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거. 그것이 앞으로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앞으로 인터넷 AI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놈의 인공지능이 말이죠. 거짓 정보도 잘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 정보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질문하면 거짓 인공지능이 꼼짝 못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뭘 자꾸 물어만 보고 그러면은 정답을 찾는 것처럼 이놈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 이게 앞으로 세상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질문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학문. 배울 학에다가 문자는 질문한다는 문자거든요. 학문은 질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알고 있을까? 이것은 뭐 때문에 이게 할까? 질문을 던지면은 희한하게 다른 세상이 전개가 돼요. 질문을 하세요. 뭐든지 그 질문하세요. 얘기했어요. 들리실까요?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약하게 들리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이제? 들려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오늘 말씀 너무 영감이 깊었어요. 저는 교사를 꿈꾸다 보니까 앞으로 평생 교육도 중요하고 이런 질문하는 힘을 길리는 게 중요하다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꼭 교사가 돼서 그런 학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AI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음, 주신 게 기억이 남는데요. 혹시 맞을까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게 과학, 알기로는 네, 이 과학 기술이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가장 큰 원인은 과학 기술 때문에 그렇거든요. 과학 기술의 발달이 지수함수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는 지수함수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 못할 거라고 결론을 봤어요. 왜 결론을 봤냐면 과학이 너무나 세분화돼 가지고 과학기술자들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안 될 거다. 그러면은 과학기술이 옛날에 같은 속도로 발전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비관론을 했는데 인류의 역사는 비관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과학기술은 더 발전했다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공헌자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과학기술자들이 소통을 했고 또 요즘 보면은 구글에 보면 콜랩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과학자 사이에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학자들 사이에 협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과학은 계속 앞으로 발달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과학자와 정치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나라 대통령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구온난화 이런 것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 그게 큰일이에요. 과학자하고 정치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과학자는 진리에 따라서 말을 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운명은 과학자 사이에 대화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학자와 정치가 또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대화가 안 돼서 나타난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냐? 아니, 풀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이 정치가들을 무시했어요. 너희는 무식한 놈들. 너희는 내가 얘기도 못 알아.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시든지 또는 좀 과학 쪽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정치하는 친구들의
단어와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쉽게 설명해 주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다 끝나버린다. 그래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은 과학자와 정치가들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제대로 일어나면 인류의 장래는 밝을 것이고, 지금처럼 그냥 과학자, 정치가들이 그냥 무대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미안하지만 인류의 장래는 좀 암울하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어느 분야로 가시든지 소통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 예, 예. 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학부모적 입장에서 질문 예, 하나 드릴게요. 그래요. 어, 요- 에- 요즘에 하도 AI하고 휴머노이드 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기계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도대체 우리 인간의 역할은 뭔지 조금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이 뭔지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걸 해야지 이 시대에 거기 발맞춰 갈 수 있는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사고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미신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사실은 데이터를 먹고 살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산출물도 만들어내는데 그 데이터가 엉터리 가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도 엉터리가 만들어지죠.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컨트롤권은 데이터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은 컨트롤권을 가지고 있어서 질 좋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시키면은 그 의미 있는 것이 나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은 그러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 요즘 그 청소년들이 인공지능하고 상담을 한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상담을 처음에는 잘 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졌대요. 인공지능이 막 상담을 하다가 너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없어져 버려라, 죽어버리라 그렇게 자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안 만들려면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컨트롤권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데이터를 인간이 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 요 녀석이 지가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지가 데이터를 만들어내 가지고 지가 학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희한한 것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를 기계한테 이제 전수시키는 시대인데 그나마 인간이 그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 기공지능 시대가 돼요. 제가 이제 만든 요 단어인데 지능기계가 지능기계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이 진짜로 온다면은 물리학자는 호킹스가 주장했던 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훌륭한 과학기술 중에서 인공지능만큼 훌륭한 기술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인류는 망할 것이다. 이게 빨리 화성으로라도 도망가라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인공지능을 우리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값싼 휴머노이드 아마 자동차보다 싼 휴머노이드가 집집마다 있을 텐데 그 휴머노이드를 자기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툴을 쓰면서 자기 조수를 만드는 거죠. 자기 부하를 만드는 건데 그 훌륭한 데이터를 써가지고 제대로 된 조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훌륭한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쁜 짓 하라고 훈련을 시켜놓으면 나쁜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컨트롤권은 인간이 아마 가질 텐데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 인간이 그 인공지능에 관해서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법칙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최후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이
결국 모든 게 인간이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솔선수범을 잘하면 컴퓨터가 따라올 겁니다. 근데 인간은 아주 그냥 아주 개차반처럼 행동을 하면서 지능기계 컴퓨터한테만 너는 제대로 행동을 해야 돼라고 해봤자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인간이 진짜 보다 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삶을 모범을 보여주는 세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또 무슨 질문 있으면 하시고 어, 그 저는 공부를 할 때 그 책을 여러 개를 펴놓고 공부를 했어요. 이게 수학, 생물, 무슨 이렇게 그다음에 뭐 국사 뭐 이렇게 쭉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을 공부하다가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실증이 나도 그냥 끝까지 수학 책을 갖고 끝까지 가는 학생이 있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실증이 나면은 일단 거기서 스톱을 하고 그 옆에는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 영어를 공부하다 또 실증이 나면은 그 옆에는 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국사를 공부하다 실증이 나면 생물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빙빙빙 돌면은 실증이 안 나요. 실증이 어느 때 나냐면 책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볼 때 실증이 나. 자, 이게 내 방식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책을 여러 개를 넣고 그래서 이게 여기 실증 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빙빙빙 돌면 그 폴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폴링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참고서나 이것을 일독 아주 정독을 했지만 일독을 해서 끝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띄고 나서 그다음 책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 다음 책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앞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먹어요. 그게 평행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 똑같은 얘기지만은 공부도 요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령을 열심히 좀 터득을 하세요. 네. 그다음에 질문이 없으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 제가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그 2002년에 그 11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당시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준공식을 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한 말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너무나 아주 반가웠던가 봐요. 그게 안 될 줄 알았나 봐요. 그게 전자정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공을 시키니까 그 양반 말이 정치가로서 제 일생에 좋은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눈물을 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을 열심히 해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도 대통령을 눈물 흘리게 만들 수 있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는 크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전자정부 사업을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31개 사업을 더 추가했고 그 성공적으로 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유엔에서 6년간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1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2등, 3등은 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좀 고생스러웠지만은 참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요 익산에 있는 우리 후배님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고 그런 열심히 그렇게 잘 하시면 대통령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예, 원광보건대 물리치료과 최지혜라고 예, 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학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평균을 내서 취업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주 잘못된 제도예요. 아주 잘못된 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컴퓨터도 없었고 인공지능도 없었던 세월엔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평균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평균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평균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개별적인 인간은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학점도 마찬가지예요. A, B, C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디지털 서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제2의 안문석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뭘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학생한테 그래 유튜브나 구글을 서치해가지고 이런 코스를 들어 순차적으로 듣고 이게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나한테 검증을 받아. 그래서 그 학생이 그렇게 했어. 내가 시킨 대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고 그다음 뭐 배우고 뭐 보건학 배우고 뭐 배워가지고 그다음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사인을 해줘. 이 학생은 내가 생각했던 그 과목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 학생이 그 사인한 걸 가져가서 이제 회사에 가서 취업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게 소문이 나면 내 서당은 잘 되겠지.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앞으로 세상에 가는 거지. 지금 아까 그 학점 만들어서 이렇게 딱 카타 건다는 것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 검사에 합격한 것들은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는 공장형 교육제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공장형 교육제도는 설 땅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쳐 주는 선생님보다도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구글 서치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그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실에서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개별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쪽으로 선생님이 앞으로 해야지 그 인류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그걸 ABC로 나눠가지고 그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져가는 건 답이 아니라고 봐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평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돼. 저는 우리 후배 교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걱정하는 선생들도 있길래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적이 나쁜 학생이 있기 때문에 월급 받는 거야. 아무리가 좋으면 누가 여기 오겠냐? 그러니까 교수나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학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지. 좋은 학생들 받아서 그 사람들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야.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돼.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지금 질문에 감사합니다. 전,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이고 이제 지금 이제 7시 15분이어서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도 끝낼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마칠게. 아쉽지만 예,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한마디 할게. 예. 여러분들, 내가 어려웠을 시절에 나도 꿈을 많이 꿨는데, 답답하면은, 어딜 가면 배산이라는 데를 갔어. 지금 배산 있죠, 아직도? 예, 있습니다. 익산에 배산. 근데 그때는 배산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고 배산을 가려면은 이제 들판을 건너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이제 풀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런 곳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답답할 때 가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곳. 그래서 소리를 질러내면 편할 겁니다. 아, 10대 때, 청소년 때 답답한 일이 많죠. 근데 그런 장소도 좀 만들어 놔서 좀 소리를 좀 질러내고 그런 것도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반갑고, 혹시라도 더 뭐 질문 있으면은 우리 서 선생을 통해서 질문해 주면, 내가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내가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참 고생이 많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